지난 시간에는 행정법의 효력과 해석에 관해 다뤘는데, 유형화된 몇 가지 이제 암기를 하면은 되는 그 학급 난도였죠.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거는 이제 행정상 법률 관계인데, 이 행정상 법률 관계를 다루는 이유는 권리구제 수단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거든요. 보충자료 잠깐 보면은, 법률 관계에 따른 권리구제 수단은 권리구제 수단의 차이인데, 이 행정상 법률 관계는 행정법 관계하고는 여러분들 구별을 해야 될 개념이에요. 행정법 관계, 이거는 좁은 의미의 협의의 개념이고 공법 관계만 지칭하는 거고, 행정상의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공법 관계에는 권력 관계에 해당하는 그 권력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권력 관계에 해당하는 종래 용어로 치면 이제 관리 관계, 오늘날 용어로 치면 이제 비권력 관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권력 관계에 해당하는 거는 이건 처분성이 인정됨으로써 항고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권력 관계는 공법 관계이긴 하지만 처분성이 부정되는 거는 당사자 소송에 의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 관계는 우리한테는 별로 중시되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사법 관계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그런 정도고, 그 민사소송의 사법 관계는 뭐 구별할 것도 없이 다 그 협의 국고 관계, 행정사법 관계, 이 모두가 다 민사소송이고,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그 행정소송법에 그 준용되는 그 한도 내에서만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협의 국고 관계인데, 국고는 나라 창고를 얘기해요. 나라 창고. 이 국고 이론은 독일에서 발전된 그 이론이고, 국고 학파까지 형성될 정도로 유명했던 그건데, 오늘날의 우리가 행정법에서는 크게 중시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조달, 영리 이런 건데 다 처분성 부정되니까 민사소송이다. 근데 관리관계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이제 비권력 관계로 바뀌었다 그랬죠, 거의. 왜 그러냐면 이 관리관계는 본질과 분류가 일치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본질은 사법관계면 분류도 사법관계로 해야 맞잖아요. 근데 본질은 사법관계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법규정이 당연히 유치적용된다고 하면서 분류는 공법관계라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래서 이걸 해체해가지고 재구성하자. 이게 본질이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그 부분, 그거는 행정사법관계로 다루자.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사법관계와는 달리 그래도 행정 공익과 무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공성, 윤리성 때문에 공법의 규율을 받는 그 일부 분야는 비권력 관계, 공법 관계 중에 비권력 관계로 다루자, 이런 논의예요. 그래서 그 이론적인 거는 별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아니고, 공법과 사법 관계 이제 구체적인 판례 사안이 있죠. 그게 출제가 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권리구제 사안, 이걸 판별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이거고, 여기서 그 공법 관계, 사법 관계에서 거기서 다뤄지는 판례들, 이게 나중에 소송, 거기서 이제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냐,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문제로 여기도 출제되는데 오히려 소송 영역으로 출제가 더 많이 돼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편의 대상적격, 이거는 거기서 별도로 다루게 종합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 행정작용에서 다루게 되는 것들은 거기 빠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 공법관계나 사법관계나 그 중에도 처분성이 인정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미루면 안 됩니다, 수험생은. 일단 법률관계 개념인데, 법률관계는 이제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건데, 법률관계는 개념 정의로 치면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들으면 되는데,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가 법률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관계가, 모든 생활관계가 법률이 규율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 남녀가 이성 교제한다, 또 뭐 동성 교제도 요즘은 일부 있지만, 남녀가 이제 교제한다고 할 때 연인 관계다, 생활관계죠, 분명히. 그죠? 연인 간에 도의적인 의무가 있죠. 뭐 데이트할 때 남자가 낸다, 옛날엔 그랬는데 그런 규율은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각자 내는 거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그죠? 분담하는 거로.
요런 것도 그렇고, 적어도 연인 관계에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럼 사람마다 뭐 주기는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이런 게 이제 나름대로 도덕적인 어떤 의무가 있죠. 근데 그건 법이 규율하지는 않죠. 그 애인이 변심해가지고 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건 당연하죠. 그건 누구나 이게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그 헤어진 다음에 그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죠. 그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마찬가지. 저도 대학교 첫사랑하고 헤어지고 나서 저는 뭐 굉장히 냉철한 지성을 갖고 있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의지도 강하다라고 평가되는 사람인데, 그 첫사랑하고 헤어지고 나서 3달 동안 서울을 벗어나야 됐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도처에 그녀와 추억이 배인 곳이 그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길 가도 자꾸 생각이 나고 저기 가도 생각이 나고, 서울이라는 공간에 있을 때마다 자꾸 옛날 생각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목적지도 없이 경춘선 타가지고 때로는 대성리에 내리고 때로는 세터에 가기도 하고 청평역 뭐 춘천 뭐 해가지고 여기저기 방황을 했죠. 행주산 정도 가고 뭐 세조대왕 능이 이제 광릉에도 가고, 그렇게 배회하다가 점점 이제 감정이 무뎌지면서 그 3달간 방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애인 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애인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 정신적 고통이 되는 게 위자료잖아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면 각하시키죠. 받아주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혼 관계, 그냥 단순 연인 관계가 아니라 동거, 이렇게 하면서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실질이 이제 혼인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게 된다. 이럴 때는 법의 일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법의 일부가 개입을 하지만, 그 혼인신고를 한 법률론에 비해서는 두 가지가 다르죠.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의미는 없어졌는데, 형사적으로는. 일단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률론 배우자만 자녀보다 1.5배 그 1순위 상속권자이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상속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형사적으로 폐지돼서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 그 법률론일 때만 간통이 성립돼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간통이 성립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언제부터 법률이 규율하고 어떤 경우 단계까지는 법률이 규율하지 않고 윤리나 도덕에 맡기는 이런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것만 법률이 규율하는 생활관계가 된다. 그래서 법률이 규율하는 생활관계가 법률관계고, 그 내용으로 보면 법률관계, 권리무관계는 그 내용으로 보면 권리무관계로 되어 있어요. 한쪽의 권리와 대응하는 의무. 근데 행정법에는 이제 의무는 있는데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인데,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일단 행정상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당사자 간의 권리무관계가 주된 내용이다. 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과 관련된, 행정상이니까 이게 추가된 거죠. 그 순수 민사관계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권리무관계를 의미하는데, 일단 분류는 최하급인데, 조직법적 관계, 작용법적 관계. 작용이라고 하는 건 거의 앞에서도 다뤘죠. 행정주체와 국민과 상호작용하는 걸, 그 규율하는 게 작용법적 관계고, 조직법적 관계는 조직 내부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시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시 순수 내부 관계와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로 나눠지고, 이 분류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작용법적 관계는 공법 관계. 그래서 행정상 법률 관계는 광의의 개념이고, 행정법 관계는 공법 관계만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이다라는 거. 권력 관계, 관리 관계 또는 비권력 관계, 사법 관계, 이런 분류 이제 받고, 그 다음 행정조직 내부 관계에 관해서 보면 상급청, 하급청, 청자 들어가면 기관장이라 그랬죠. 행정청이에요. 얘는 행정청은 권리주체가 못 된다 그랬죠. 대등행정청 간의 관계, 기관 임사함에 관한 주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계, 이 장자 들어가면 행정청으로 행정기관의 일종이라, 얘는 권리무 관계가 아니라 권한 문제로서 특별 규정이 있을 때 기관 소송에 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는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특별 규정 없으면.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얘는 달라요. 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주체거든요. 이 행정주체에 가는 거는 그
아마 다음에나 보게 될 거예요. 금일 시간에는 제가 또 오전에 그 동영상을 갖다가 셀카 방향 쪽으로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오전 강의를 다 날려가지고 오늘 강의는 이게 이제 마지막이란 다음에 이제 다루게 될 건데 그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공무원 이런 차이.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행정주체, 권리주체하고 권리주체는 말 그대로 권리주체니까 권리의 소유자, 권리주체란 말 쓸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권한 이거밖에 못 쓴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 정도로 보고 기관소송에 가는 거는 이제 그 행정소송 파트하고 더 상세하게 또 다루는 거는 헌법의 권한쟁의와 관계돼서 그 다음에 행정법에도 강론에서 다루기 때문에 총론에서는 소송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도 이건 넓은 의미의 관계는 권리주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상 법률 관계이지만 이거는 진정한 의미는 아니다. 왜 국민과 무관해서 그렇다. 여기까지는 가볍게 보면 돼요. 오늘날 국민의 권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행정 내부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시되질 않거든요. 그 다음 행정작용법적 관계가 이제 국민에 관계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 이게 이제 협의인데 좁은 의미.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의미하는데 공법관계와 관리관계, 사법관계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권력관계 보면은 뭐 권력이라는 단어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알잖아요. 뭐 정치학에서 개념 정의는 이제 정치학에서 내리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의사 형성에 그 관여할 수 있는 힘을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영향력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정치학에서. 그 영향력 중에 공식적인 영향력이 권력이에요. 권력 중에 정당성을 부여받은 걸 권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위주의하고 권위주의 정권, 이 반민주 체제인 권위주의 정권하고 권위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은 그런데 뭐 정의까지 여러분들이 외울 건 아니에요. 정치학 공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권력은 말 그대로 명령, 목적, 뭐 처벌, 강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내용은 뻔해요.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해 명령 강제하거나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 이 개념도 다 봤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걸 형성이라 그러죠.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또 이거 다 앞에서 배웠던 단어들이죠. 상세한 건 행정회의 때 배우는데 공정력, 공식적 확정력, 집행력, 불가정력 등 특수한율이 인정되고 공법적 성질이 가장 현저하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공법관계라고도 하고 일반 권력관계, 특별 권력관계. 그래서 일반 권력관계는 말 그대로 일반 국민에게 발동되는 권력관계로 특별 권력관계는 특별한 국민에게만 발동되는, 그래서 특별한 국민은 국민의 일부, 예를 들어 교도소 재소자, 여러분들이 합격하게 되면 이제 공법상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생활은 이거는 일반 국민이 누구나 그 멋대로 공무생활할 수 없죠. 이게 특별한 관계예요. 그다음 군복무 관계 뭐 이런 것들, 국공립대학 도서관 영종을 이용 관계 뭐 이런 것들 상세한 목록은 뒤쪽에 다룰 거예요. 그 살아보면 질서행정, 경찰 이런 거 권력기관 아니에요. 권력기관.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다. 그게 행정의 개념정의 알면은 행정행위가 권력적이라는 건 개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강제집행은 뭐 강제자가 나오고 행정벌은 처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공용부담은 강제로 토지 수용하고 이런 거, 공용 수용 사용 제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을 헐값으로 강제로 뺏는 거, 시당 가격이 아니라 그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시가보다 한참 낮은 가격이죠. 그다음 공권력을 위탁받은 사인, 이것도 권력이라는 게 나오죠. 관리관계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업 또는 재산관리 주체로서 재산과 개인과 맞는 법률관계인데 이거는 본래적인 게 권력이니까 얘는 전래된 거고, 권력관계에서 전래된 거고 비권력이고 단순국권이라고도 하고 뭐 외울 거 없어요. 그냥 가볍게 보면 돼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작용은 아니지만 작용의 목적, 효과가 직접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특별한 규율이 필요한 건데 적용법규는 본질과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되게 웃긴 건데
관리관계 본질은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규정 및 사법원리가 적용된다. 이거 뒤에 가면 행정법 규정의 한결과 사법 규정의 그 적용에 관해서 다시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공공성, 윤리성 때문에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 그 한도에서 공법 규정 및 공법 원리가 적용된다. 참 애매한 표현이죠. 이게 애매한 표현이 이게 그 비권력 관계 이거는 독일 이론이고 독일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 관리 관계 이론은 일본 이론이에요. 일본 알다시피 뭐 여기가 뭐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뭐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뭐 들떨어진 그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급부행정 이런 가볍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일본 이론이다.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권리구제도 그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뭐 나눠진다. 이건 견해 대립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다수 처리 형성이 안 돼 있죠. 견해가 대립된다 이렇게 처리하고 관리관계 비판론은 보충자료를 받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사법관계인데 국고는 나라 창고 국민이 창고 이 창고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창고는 대유법이라고 표현해죠. 환유법은 1:1 대응되는 비유법이죠. 뭐 별 떴다 이럴 때 그 별이 그 유명인 이런 의미 1:1 대응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유법은 이제 더 포괄하는 광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빵은 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이라는 광해 이걸 표현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창고라고 하는 거는 꼭 창고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재산을 갖다 상징하는 거로서 이제 창고 그러니까 국어적 비유법으로 치면 아마 대유법 정도가 타당할 것 같네요. 그죠? 그 국어에서는 당연히 뭐 대유법, 환유법, 뭐 직유법, 그 다음 은유법, 이런 거 뭐 당연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이나 국민이 재산 관리하는 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관리하는 거나 그 본질은 같다라는 게 국고 이론이에요. 그래서 국고라는 단어 나오면 사법관계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행정주체가 사인과 동일한 지위, 이건 우월적 지위가 아닙니다. 동일한 지위에서 재산관리 주체, 이 국고가 재산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재산관리 주체, 이 말 나오면 사법관계, 공공성도 띄지 않는 거. 그래서 공행정작용이 이건 간접적 수행. 이게 이제 행정사법관계와 다른 점이에요. 행정사법관계 먼저 볼까요? 단어가 뭐예요? 행정을 사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국고관계는 공익과 무관한 거지만 이 행정사법관계는 공행정작용을 단지 공행정 그 형식으로 안 하고 사법 형식으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국고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일정한 공법 규정 내지는 공법 원리에 의해 수정 제한되고 있는 사법. 이게 이제 행정사법의 개념 정의 중에 하나예요. 즉 행정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률관계. 얘는 사법 형식이긴 하지만 수행하는 내용이 그 사사로운 게 아니라 공행정 작용을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행정 작용의 간접적 수행이 국고관계고 직접적 수행이 행정사법관계다. 그거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급부행정, 경제유도행정, 독일 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 2편의 행정작용에서 다룰 거니까 민사소송에 가볍게 넘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법과 사법인데 이거 앞에서도 잠깐 그 법에 관해 얘기했죠. 공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뭐 세법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법으로 들어가죠. 한나라 법질서를 분류하자면 뭐 일반법, 특별법, 국내법, 국제법, 공법, 사법 이 구별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법, 사법, 행정법은 헌법과 더불어 공법에 해당하고 이 분류는 뭐 기본적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요. 공법으로서 행정법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사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사법적 원리와는 달리 공익 실현을 위해 행정주체 국민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며 공법 특유의 법원리가 적용된다. 그다음 역사적 발전인데 이 사회과학은 절대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뭐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에요. 일방적으로 누구한테는 인정되고 누구한테는 완전 부정되고 이게 아니라 둘 다 인정되더라도 상대적인 거. 예를 들어 우리가 행정의 특징이 공익 우선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행정만 공익 추구하고 뭐 그럼 사법 작용하는
복관들은 뭐 그럼 다 쓰레기들이냐? 사익만 추구하냐? 아니죠. 국회의원들은 뭐 다 쓰레기들이냐? 물론 지금은 정치인에 대한 평가나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정치적인 정서가 국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치인이 쓰레기더라도 정치 자체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 중에 문제가 있는 자질의 문제가 있는 그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갈아치우면 되는 거지 정치 자체를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태도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요. 그럼 나라가 거지 같은 새끼들한테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치 들어와서 혐오스러워가지고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런 순간 쓰레기들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고 청와대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욕을 하면서도 마땅히 지지할 만한 그 바람직한 정당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하면서도 그나마 좀 덜한데 그냥 찍고 끝까지 어찌됐든 나는 외면하지는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이유인데 참 안타깝죠. 좀 좋은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좋은 정치인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국민이 좋은 정치인을 알아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기부도 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 능동적으로 자원봉사 무보수 돈 받아 처먹고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선거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요. 자원봉사자들이 돈, 시간, 도시락까지 싸가면서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그 후보 입장에서 돈이 안 들어가요.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선거 일당 뭐 10몇만 원씩 받아 처먹고 그래가지고 선거철 되면 농촌에 그 일손을 구하기 어렵죠. 왜냐면 선거운동 되게 쉽잖아요. 농사일은 되게 힘든데 그 일당도 훨씬 세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농사 짓겠어요. 거기 다 그냥 알바로 가가지고. 이런 거 바꿔야 돼요. 내가 진짜 지지하는 데는 내가 정치자금도 기부하고 그 다음 내가 시간과 돈까지 써가면서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훌륭한 정치인이 없다고 비판한다면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훌륭한 정치인을 우리가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민주시민의 그 과제를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정치는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공익과 무관한 건 아니거든요. 입법 국회도 상대적인 개념이다. 절대로 사회가에게는 하여튼 절대는 없어요. 뭐 본질적, 절대적, 선언적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리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역사에 따라 다른 거죠. 역사. 조선시대 역사와 대한민국의 지금 역사가 다르죠. 그때 조선시대 부처가 6개 6조밖에 없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뭐 부처만 해도 뭐 지금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20개 정도 뭐 넘는가. 국가기능 예산도 비교한 공무원 수도 지금 110만이 넘죠. 지방직까지 치면 조선시대하고 비교도 안 되죠. 역사에 따라 다르고 상대적 경험적인 거다. 또 나라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같은 시대라도 나라에 따라 다르고 대한민국 지금 시대라도 대한민국의 행정과 미국, 독일의 행정이 다르죠. 상식적인 얘기인데 사회과학에서는 처음에는 이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쓰레기 이론을 했어요. 공법에서 행정법 출연은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시키고자 하는 국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월하다라는 이런 쓰레기 법학이거든요. 이 대륙복개 국가, 독일 생각하면 되죠. 히틀러 이런 미치광이 같은 대륙복개 국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산물했어요. 역사적 잔재죠. 지금은 단 하나의 예의도 없어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행정권과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 상호 간의 관계와는 달리 행정 목적의 효율적 달성. 쉽게 말하면 공익 때문에 특성을 인정하는 거지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다. 본래부터 국가가 우월한 거 아니다. 행정이 우월한 거는. 자, 구별 실익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무리하게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반복해 읽어두면서 해당될 때 또 보니까 실제 법적으로 적용 범위가 공법 원리가 적용되냐 사법 원리가 적용되냐. 이건 단순 관념이 아니거든요. 이거에 따라 소멸시효와 관련해도 5년이냐 10년이냐 물론 예외는 있어요. 사법관계에도 민법에도 10년짜리도 있고 단기 소멸시효라고 해서 1년짜리 3년짜리 뭐 이거 민법에서는 그 짜증나게 그 1년짜리 3년짜리 혼란 다 외워야 되는데 원칙이 그래요. 공정력도 권력관계만 인정되고 손해배상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냐 민법이 적용되냐 이건 나중에 보는데 국가배상법이 국민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왜 유리한지는 지금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을 거고 나중에 사편에 가는데 어쨌든 재판의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행정절차법도 공법관계에만 적용돼요. 주로 처분 절차인데 그 다음에 사법관계는 뭐 사적자치라 그러죠. 내 마음이지 뭐 법에 의해 규율하는 게 보충적이고 그 다음에 그 쟁송 권리구제수단도 행정심판은 임의주의이긴 하지만 이거 그 심판은 공법관계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사법관계는 이 간편하면서 돈 적게 들어가는 굉장히 유리한 게 사법관계에는 여기는 허용이 안 돼요. 그 다음 소송 종류도 뭐 이미 뻔히 알죠.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이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에 따라서 소송 요건도 다르고 심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도 달라요. 그래서 뭐 직권탐지주의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국민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법을 모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는 뭐 지금 이해를 못할 건데 그 유리한 심리 원칙이 행정소송에서만 안타깝게 행정소송에서만 적용되고 민사소송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민사소송은 재판을 이기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만 이길 확률이 높은 게 많죠. 안타깝게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그 다음에 소송제기 요건이 단기 제소기간 90일 1년밖에 안 줘요. 알았으면 90일밖에 안 줘요. 근데 민사소송은 그런 제척기간이 없어요. 제척은 그 배척, 권리행사, 소송제기를 배척하는 기간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면 될 거고 재판관을도 행정법원이냐 지방법원이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가구제 이거 임시적 잠정적 구제라 그러죠. 그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인 집행정지인데 이건 윤석열 그 전에 그 검찰총장일 때 그때 집행정지 신청해서 인용결정 받은 바가 있죠. 근데 그 집행정지가 민사관계는 인정이 안 되고 또 번안소송 계속에 요구되는데 소송 제기해야만 받아주는데 그 사법관계는 번안소송 제기 안 해도 전 단계에서도 이것만 신청해서 받아준다라는 거. 그래서 가처분에 가는 건 이제 견해대립인데 심판법만 임시처분 인정하고 근데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가처분이 인정된다라는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사정재결 사정판결은 이것도 앞에서 한번 다뤄봤던 용어인데 공익에 미치는 사정을 고려한 예외적인 기각판결 통치행위 때 봤던 건데 그 공익과 관계되는 거니까 행정소송 그중에도 그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행심판까지 근데 소송에는 취소소송에만 인정되는 이것도 뒤에 가면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지금은 여기서 한 번에 안 외워줘도 반복하면서 외우면 되니까 무리하게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죠. 공익과 무관한 사법관계는 저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 자력강제, 타력강제. 자력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 집행하는 거고 타력강제는 타인의 힘인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의 도움을 공짜로 받으면 타력강제가 유리하죠. 아, 내가 돈 빌려줬는데 제가 안 갚아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시간 들어가서 거기서 받아오는 거 그거 귀찮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받아준다. 근데 돈이 안 들어가고 시간이 별로 안 걸리면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게 좋죠. 근데 법원의 판결은 몇 년씩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소송제기해야 돼요. 변호사를 안 쓰더라도 그 소액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른 그 소장에 인지를 첨부해야 돼요. 인지를. 그래 예를 들어 뭐 손해배상 나는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1조를 물어내라. 기분은 참 좋죠. 근데 1조 소송 제기하려면 몇 천억에 그건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1조 청구하려면 아마 1,000억 이상의 인세를 내야 돼요. 인세를 내고 인지를 사가지고 첨부해야만 재판 받아주는 거지. 그냥 공짜로 뭐 인지도 안 붙이고 덜렁 소송 제기하면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현실을 볼 때는 자력강제가 유리한 거예요. 그냥 그 시간 돈 안 들이고 내가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강제로 뺏어오면 되잖아요. 이건 행정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세부가 있는데 세금 안 내면 세무공무원이 가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문을 안 열어주면 그 이웃 주민 3명인가 이렇게 그 보증을 서는 확인을 받고 강제로 그 뜯고 들어가가지고 뭐 압류 딱지 붙여놓고 해가지고 강제 집행하거든요. 특권이죠. 행정볼
사사로운 관계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그거는 형사처벌이라고 안 하고 그 범죄라고 말하죠. 내가 그 직접 채무자 잡아다가 그냥 감금시켜가지고 그거는 수사 그 체포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불법 체포 감금 범죄가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얘가 공공계약인데 이게 대부분 다 사법관계예요.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의 원칙 등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 뭐 당연한 거죠. 사법관계에 그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 이런 거는 공공계약이 사법관계라는 거 알면 뒤에 결론은 당연히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별기준에 가는 건데, 구별기준에 가는 게 오늘날은 별로 이렇게 출제가 안 되고, 이제 거기 공법관계,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그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는 거라, 이거는 이제 그 출제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일단은 긍정서 있는데, 그 주체에 따른 게 구주체설, 신주체설인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뤄봤지만, 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게 같은데 세부적인 게 다르다. 완전히 똑같은 거를 신구로 나눌 이유가 없죠. 완전히 똑같은 거를 전혀 다른 거를 갖다 관계없는 거를 이걸 연결해가지고 뭐 새로운 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 주체에 따라 분류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체적 계열인데 그럼 뭐가 다르냐를 확인하면 되죠. 옛날 주체설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데 적어도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행정주체면 공법이고 당사자가 모두 사인일 땐 사법인데 근데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이거는 현실하고 안 맞아요. 왜냐면 국고관계는 주체가 행정주체인데 국고는 사법관계잖아요. 이학서는 에 따르면 이거는 공법관계라고 해야지잖아요. 행정주체가 주체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안 맞죠. 또 사인행위라도 이제 공무수탁 사인, 단순한 사사로운 사인이 아니라 공무수탁 사인의 경우는 공법관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물론 공무를 수행하는 그 한도에서만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얘 뭐 개인적으로 술 먹고 하는 모든 게 다 공법관계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게 되니까. 그 현실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건 이제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게 이게 신주체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귀속설이라고 하는데 한스 볼프도 옛날에 고시 수준에는 출제가 됐어요. 근데 고시는 이제 굉장히 변별력을 위해서 지역적인 것까지 출제하는 거라 공무원 시험에 이걸 뒤틀어 낼 건 아니니까 외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한을 가해요. 그냥 행정주체 이러니까 앞에 같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국고관계 이런 거를 공법관계로 분류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행정주체가 아니라 그 공권력 담당자로서의 라는 수식어를 추가함으로써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권력의 담당자인 행정주체에 대해서만 권리 권한을 부여 귀속하니까 귀속설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거예요. 학설 명칭과 학설 내용을 연결하면 이건 외우기가 쉽거든요.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공법이고 모든 권리주체, 행정주체라도 비권력적인 그거 포함한 모든 권리주체에 부과하면 사법이다. 근데 이제 이게 공권력 주체의 지위를 가지는가 여부는 관계법규가 공법인지 여부에 의해 비로소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공법인지 사법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걸 갖다 구별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공법관계일 때는 이게 공법일 때는 공법관계고 사법일 때는 사법관계다. 그러니까 공법, 사법이 결정되기 전에 뒤에 이게 먼저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그 후속 논리 선치한다 이런 말 쓰는데 이건 조금 이제 논리적인 쟁점인데 그 학문에 관계되는 거지. 수험에는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 그냥 귀속설이나 동의 알아두고 모든 행정주체 이러면 다 공법관계로 보는 게 옛날 건데 모든 행정주체가 아니라 공권력 담당자로서의 행정주체 한정하는 요 정도 알아두면 되고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뒤바뀌었다. 논리적으로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비판받는다는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권력, 지배복종, 종속 뭐 이거 뻔하죠. 근데 이것도 현실에 안 맞죠.
왜냐면 이제 이것도 여기 이해가 안 돼도 좋은데 2편에 가면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쌍방적 공법행위예요. 이 비권력적인데도 공법행위가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행정지도 같은 경우도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건 공법행위는 아니고 사실행위. 이와 같이 행정주체 행위라도 공법관계라고 해서 공법관계라고 다 권력적인 게 아니에요. 비권력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국제법 같은 게 이건 뭐 가볍게 보면 될 거고. 또 사법관계에도 이제 친자관계. 그거는 이제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친권 이게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그 얼마 전 민법 개정으로 아마 징계권 이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부모라고 해서 훈육권 이런 미명하에 애를 때리는 거 해치를 들고 이거 저는 옛날부터 반대했거든요. 그거는 화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사랑의 매라는 건 개념 모순이에요. 사랑하면 때리지 않고도 감화시켜야 진정한 사랑이에요. 때려서 사랑을 표현하는 건 그건 사랑의 탈을 쓴 우리 법률 용어로 치면 부진정, 형식적 이런 사랑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설인데 공익보호하면 공법, 사익보호하면 그 사법. 이건 뭐 애우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런 학설인데 공익이 추상적인 거고 사법도 공익과 관계되는 게 일부 있고 공법도 무조건 다 공익만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익과 사익을 같이 보호하는 요거는 음미할 게 많아요. 공법은 일단 공익과 무관한 법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공법의 그 규정 성질이 오로지 공익만 보호하느냐 아니면 부수적으로라도 사익보호 표지도 같이 있냐 이거에 따라 원고적 격이 달라져요. 오로지 공익만 보호하는 법규에서는 국민이 그 법규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더라도 그거는 법규가 의도하지 않은 반사적 사실적 이익에 불과하다. 그래서 원고적 격 부정되면서 각하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수적이나마 사익보호 이러면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표현은 나중에 중요하게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음미할 필요가 있고 생활관계설인데 정치적 생활관계 공법, 민사적 생활관계 근데 이 정치적 민사적 생활관계 구별이 모호하다. 이것도 1번 학설이나 1번 놈들은 참 지적 능력이 나는 대단히 의심스러운데 결국은 복수기준설이 통설인데 결론 정도 알아두세요. 뭐 별로 출제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다 학설이 어떻게 장단점이 다 있고 완벽한 학설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 학설 갖고 아니고 여러 가지 동원한다라는 건데 실정법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요거는 뭐 외울 건 아닌데 요건 나중에 이제 시간상 오늘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다투어지는 구체적 사례까지는 못 나가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행정 강제죄 나오는 거 강제 집행. 근데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상 강제 집행, 민사 집행이 아니라 행정상 강제 집행 규정이 있다고 예외 없이 다 공법 강의는 그렇지는 않아요. 국유재산 매각 대부에 가는 것도 행정상 강제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뭐 사법관계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 확인하게 되니까 절대적인 건 아닌데 행정벌 사건에 대한 그 행정상 손해배상 민법이 적용이 안 되고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든가 행정상 손실보상은 이건 사법에 없는 거거든요. 공익사업, 공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건 민법상 관계없는데 그 지금 이제 코로나19 코비드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그 손해를 보셨죠. 근데 그 손실보상법이라고 그 통과돼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죠. 쥐꼬리만큼 대상자도 너무 좁고 또 보상 금액도 너무 적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 이제 행정법이니까 행정법적인 논리를 보면 이 지금 그 손실보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엄밀하게 손실보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을 받은 경우에만 이게 손실보상이 성립돼요. 그 요건에. 근데 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한 국민만이 겪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 다 겪는 거예요. 다만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 의미의 손실보상은 아니고 그럼 뭐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가축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살처분하고 물어주는 게 원래 그것도 손실보상이 아니라는 거. 그 나중에 또 3편의 즉시강제에서 또 보게 되고 손실보상에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 손실보상하고 학문적인 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정쟁송, 권리구제수단이 행정심판 소송이지 민사소송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법상 공무원에 관한 이런 거 적용하면 공법관계고, 명문 규정이 없을 때는 결국 뭐예요? 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게 나오죠. 공법적 규율의 필요성, 예울건 아니에요. 공권력 발동과 공공복리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 윤리성이 강하면 공법관계다. 그래서 오전 강의를 나누면서 애매하게 돼가지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